네, 안녕하세요.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유남훈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번 시간은 164페이지의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부터 해서 이 한국사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그 이론 강의를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면은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약점이 어디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 정리를 이제 보조적으로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사시대 부분이니까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파트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시대상을 어떻게 정리해두면 되냐면 의, 식, 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시대의 어떤 특징과 유물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물을 물어본 겁니다. 자르개라든지 그리고 이제 팔맷돌, 그 다음에 주먹도끼, 쓴배찌르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석기 시대의 어떤 뗀석기의 종류들을 뜻하죠. 근데 가락바퀴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이제 실을 뽑는 도구였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쓴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이 쓴배라는 것은 자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찌르개 모양으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루가 달려 있는 거죠. 요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면은 창이 되겠죠. 그쵸? 이런 모양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사냥, 채집, 어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식량을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저장 도구가 필요해졌었죠.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그 토기가 뭐가 있냐면 일은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쵸? 일은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죠. 예. 이 빗살무늬 토기는 그 바닥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모래라든지 이런 데 이제 꽂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면 요 시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집터의 위치가 강가나 해안가, 즉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기 모양 자체가 바닥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뾰족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신석기 후기부터 청동기 초기에 나타났던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덧띠 무늬 토기가 있어요. 덧띠 무늬 토기. 그쵸?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또 무엇이 있느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서는 이때는 이제 신석기 때는 농경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밭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조피, 수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곡식으로 이제 추수를 했다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벼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그 토기로서는 뭐가 있냐면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붉은 간토기가 있습니다. 붉은 간토기. 자. 그리고 뭐 이제 철기 시대에도 이제 다양한 토기들이 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검은 간토기. 그쵸? 검은 간토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어떤 그 각 시기별로 어떤 토기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민무늬 토기, 청동기,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이런 거 청동기고 바로 검은 간토기는 바로 철기가 되겠죠. 그쵸?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뗀석기가 처음 사용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뗀석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뗀석기는 바로 구석기의 사용 도구죠. 그쵸? 자, 농경이 시작되어 사냥과 어루 활동이 경제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것은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무리 중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쵸? 이 구석기 시대의 모습은 바로 무리사회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구석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악내들은 뼈바늘을 이용하여 그물을 손질하였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나오면 아까 신석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집터는 대개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다. 이렇게 이제 집터가 나오는 거. 그쵸?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겠죠. 그쵸? 그리고, 이 원형, 자, 여기서 요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꼭 청동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하고 이제 청동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네요. 그쵸? 자, 어떤 식이냐면, 원형 움집.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에 화덕이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집터가 돼요. 그렇지만,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가 되고, 이 화덕이 모서리로 이동을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집터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집터의 모양하고 청동기 시대의 집터의 모양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 뗀 흔적인 화덕의 위치가 신석기 때는 중앙이었고 청동기 때는 이제 모퉁이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도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구석기 시대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의 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좀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게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의 출현 과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연구 과정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 일단 인류가 출현을 했고 그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생 인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중에 여기 보면 요게 있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보통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이제 그 발전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주먹도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인데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에만 있고 그 동쪽에 있는 그쵸 뭐 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그 가설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뻗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동양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쵸?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비우스 학설이 또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쪽은 좀 그 진화된 그러한 이제 구석기인이었고 그 이외의 지역, 쉽게 말해서 이제 동양 쪽은 좀 열등한 그런 구석기인이다.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유물이 바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였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그 지금은 그 휴전선 부근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경기도의 그 연천 그쵸? 전곡리에서 바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이러한 어떤 인류학사의 어떤 그런 모비우스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깨부수는 그러한 발굴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그냥 구석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 자체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 구석기의 주먹도끼 중에 이제 이러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게 그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아시아 쪽으로 왔다라는 걸 깨버리는 그러한 이제 그런 학설들을 깨버리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비우스 학설을 바꾸게 한 세계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 바로 우리나라의 경기 연천 전곡리의 유적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경기 연천 전곡리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이제 그 구석기 유적지들이 있는데, 구석기 유적지들이 보통은 이제 그 동굴 중심으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 동굴 중심으로 존재하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우리나라 이 휴전선 부근에 있는 이 그 경기 연천 전곡리의 유적지가 바로 유적지에서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굴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이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그 유적지예요. 그리고 함북, 웅기, 굴포리 같은 경우는 중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충북, 단양, 수양계 같은 경우는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예인 충북, 단양, 수산계에서 바로 쓴배찌르개가 나온 겁니다. 자루가 달린 찌르개가 나온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번에서 4번까지가 전부 다 이제 구석기 유적지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굴된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경기 연천 전곡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C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하였다. 그쵸? 부족은 C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을 한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족외혼이 그러니까 족애혼이 이루어지면서 이 족애혼이라는 것은 C족 밖에서 혼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족과 C족 간 혼인 관계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된 부족 단위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부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연천 전곡리, 평양 만달리, 그 다음에 단양 수산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앞부분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연천 전곡리에서 이제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나왔잖아요. 그쵸? 요것은 그러니까 신석기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사유재산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와 계급이 분화되었다.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내용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다. 동검이니까 이것도 청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 이런 데 등의 대표적인 유적지다. 이것도 역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간석기라든지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죠. 그러면 신석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락바퀴를 통하여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쵸? 2번 고인돌이 나왔고요. 그쵸? 고인돌은 어떻게 해야 놓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 즉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배자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이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움집의 형태는 대개 직사각형이고 화덕의 위치도 벽면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신앙 형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신석기이긴 한데 틀린 거예요. 왜냐면 부족 사회를 이루었다. 이건 맞지만 신앙 형태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아니죠. 바로 원시 민간 신앙들이 이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석기 말기쯤 되면 원시 민간 신앙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정령숭배, 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을 숭배하는 거고요.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원시 신앙입니다. 알겠죠? 농경의 발달로 수렵 생활에서 벗어났다? 아니죠. 농경이 이제 시작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냥이라든지 어루 활동을 병행하였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석기 시대는 몇 번이다? 1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착 생활을 하였으며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수 있어서 생활이 그 이전 구석기 시대보다 나아졌다. 그렇죠. 맞죠.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고인돌이 있으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추위와 맹수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동굴에서 살거나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죠. 이거는 청동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농업기술이 발전하여 곡식에 이삭을 자르는데 반달 돌칼을 이용하였다. 자, 돌칼이니까 이거 간석기예요. 반달 돌칼은. 그렇지만 이 간석기인 반달 돌칼을 사용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바로 청동기 시대예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에 농경이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벼농사를 할 때 사용했던 농기구들은 대부분 다 간석기였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청동제 농기구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동제로 만들었던 것, 청동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제 무기라든지 어떤 그 제사용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식용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농사 지을 때 청동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내용은 청동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의 사만 등의 국가가 신석기 시대에 성립하였다? 아니죠. 이건 초기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이것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 신석기 시대 유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바로 7번 문제를 잘 풀었다면 이 문제는 금방 알 수 있죠. 반달 돌칼이 분명히 간석기이지만 이것이 사용됐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청동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닌 것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쵸?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앞부분에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덧띠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민무늬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하고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인데 신석기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덧띠 색인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까지 만들어졌던 토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를 대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원형 움집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빗살무늬 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어느 시대가 된다?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신석기를 찾으라는 건데 집게, 그 다음에 찌르개, 주먹도끼 등을 사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뗀석기가 되잖아요. 뗀석기는 어느 시대다? 구석기가 되겠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고 주로 청천강 이북, 길림, 요령집 일대에 분포한다.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공주 석장리 후기의 집자리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및 불된 자리가 남아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주 석장리 동굴 이건 동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죠. 구석기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산 지탐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 등에서 원시적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지역에는 이제 탄화된 좁쌀이 있습니다. 요 자체에. 그쵸? 그러니까 탄화된 좁쌀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농경이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좁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를 뜻하는 거죠.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바로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산 지탐리, 그 다음 평양 남경 유적에는 이런 탄화된 좁쌀이 있어요. 그쵸? 이것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청동 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1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이 유물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악기 중에 비파가 있죠. 이 비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만약에 그럼 이것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 되고 그것은 청동기 시대가 돼요. 그쵸? 이렇게 생기면 이제 비파형 동검이 되고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세형 동검입니다. 그쵸? 이거하고 그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무엇이다? 비파형 동검이고 이 비파형 동검은 어느 시대를 대표하냐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해요. 그쵸? 그렇지만 이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세형 동검 또는 한국식 동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세형 동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다음 유물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명도전, 반량전 등이 발견되었다. 이 초기 철기 시대에 중국과의 교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유물은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렇죠.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거푸집이 전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렇죠. 다양한 거푸집이 제작이 되었던 겁니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칼이라든지 청동 무기 또는 이제 의식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의기용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만드는 어떤 이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번 청동으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널무덤이라든지 동무덤의 어떤 무덤 양식이 사용되었다. 그쵸? 요것은 이제 그 초기 철기 시대 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번은 이제 전부 다 초기 철기 시대와 관련이 있지만 4번은 이것은 시험 문제용 용어예요. 청동제 농기구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유물의 시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무엇이에요? 이거는 바로 고인돌이죠. 자,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락바퀴 뼈바늘, 이것은 신석기가 되겠고요. 조개운을 통해서 부족사회를 이루었으며, 평등사회였다. 이것도 신석기가 되겠죠.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으며 원시신앙이 태동하였다. 이것도 신석기가 되죠. 계급이 분화되었으며 사유재산이 생겨서 빈부격차가 생겼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단양 수양계에서 몸돌, 쓴배찌르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이제 구석기 시대인데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형성된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70페이지네요.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단군 왕검의 칭호는 재정 분리 사회가 아니라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단군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왕검이 있습니다. 왕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거죠. 정치적 지배자. 자, 근데 이게 몇 사람이죠? 바로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재, 정, 일치 이렇게 되죠. 재정일치. 그쵸?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졌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공산주의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사회였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한 9년의 설치 이후 법 조항이 60여 개조로 증가하였다. 그쵸? 한 9년이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한 무제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얘기고, 멸망을 한 다음에 8조법에서 법 조항이 60여 개로 증가하였다. 그쵸?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명도전 등의 화폐 사용으로 보아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명도전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요령지방 중심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조선은 농경사회로 계급사회로 발전하기 전의 나라다 아니죠. 계급사회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고조선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조개 껍데기 가면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신석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135는 아니네요. 일단.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는데 자 고조선 자체가 청동기 시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들은 이제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유물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냐면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친 무늬 거울이 그때는 빠져요. 그렇지만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 이럴 때는 이제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이게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배자는 세력이 큰 것이 신지, 견지, 그리고 작은 것을 불의읍차라고 하였다. 그리고 재정 분리였다. 여기는 이제 재정 분리죠. 그쵸?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신성 거주 지역이 바로 소도가 있었죠. 이것은 바로 사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만은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나라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옥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옥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군장국가 단계였어요.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읍군 삼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속으로서는 가족 공동묘로서 이제 골장제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냥 딱 보니까 4번이네요. 그쵸?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약탈 경제에 의존한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고요. 왕이 죽으면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풍습. 이것은 순장 풍습이니까 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산물이 풍부하여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 이것은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특산물로 단궁, 그 다음에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조랑말,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을 뜻하는데 이러한 특산물이 있었던 거. 그리고 방직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고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단군은 재정일치의 지배자로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조상을 곰, 호랑이와 연결시켰다. 자, 이 하늘을 숭배했던 거죠. 단군이라는 그 존재가 일단은 그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합을 한 거죠. 그쵸? 근데 호랑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곰, 호랑이와 연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조선 시대의 사회는 군장사회로서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사유재산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일단은 초기 고조선의 모습 자체는 어땠다? 군장국가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출연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고조선의 사회상은 현재 전하는 8조 법금, 그 다음 8조 법금, 법조문 전체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법조문 중에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3개 조항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중국의 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아니죠. 이거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나라와 그리고 한반도의 진과의 어떤 그 무역을 중간에서 막고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세형 동검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 나라와 풍습이 맞게 연결된 것은 자, 고구려는 서옥제 풍습이 있었어요. 서옥제라는 대릴사유제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한 둘, 셋까지 낳을 때까지 여자 집에 노동력을 공급을 해준 다음에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남자 집으로 가는 그런 풍습이 고구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옥저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고요. 민며느리 제도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민이라는 글자, 이 민이라는 게 순 한글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어리다, 부족하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민며느리라는 얘기는 며느리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 말은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이게 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의 동맹, 아니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죠.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책화, 이것도 틀렸죠. 책화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냐면 이것은 동해에 어떤 남아있었던 신석기적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 써놨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 역사서에 좋게 쓰여져 있는 나라는 부여고요. 이렇게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나라는 고구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가 되겠네요. 자, 기억. 수렵사회의 전통으로 제천행사가 12월에 열렸다. 그쵸?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특산물로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여의 특징이죠. 단궁이라 불리는 활, 과마, 반어피 등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동해의 특징이고요. 기억리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부여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했지만 고구려는 고대국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사회상으로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옥저의 결혼풍습이 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정치 파트, 그러니까 챕터 2의 정치 파트의 고대의 정치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4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 정치 파트, 고대의 정치 파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라 통일의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신라 통일의 과정. 나당 전쟁은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으로 일어났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쵸? 그리고 통일 후 하대의 축출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당 전쟁 같은 경우는 당의 이제 한반도 지배 야욕으로 이제 일어났죠. 그쵸? 당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그 다음에 평양의 안동도부 이런 걸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 지배 야욕을 드러내니까 신라가 이제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당과 나당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매소성 싸움이라든지 기벌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군을 축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통일 후 하대에 축출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하대가 되는 거니까 그때 축출한 게 아니라 바로 나당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축출을 했던 거죠. 백제는 연개소문이 죽은 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개소문은 고구려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그쵸? 고구려의 멸망 원인으로 의자왕은 백제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틀렸네요. 신라는 백제와 연합을 꾀하였으나 실패하자 당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신라는 백제와 연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구려와 연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연개소문이 이제 반대하면서 실패로 끝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당과 동맹을 맺은 거죠. 자, 백제 멸망 후 나당 연합군이 평양을 공격하여 바로 668년에 고구려도 멸망하게 된다. 그쵸? 백제가 멸망한 것은 660년,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668년. 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시킨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신라 왕의 명칭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맨 처음에 거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차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금이죠. 그쵸? 이사금. 그 다음에 이제 마립간, 그리고 왕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6세기 초반에 이제 지증왕 때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증왕의 업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되겠죠. 왜냐면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시킨 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제 법흥왕이 되겠죠. 예, 신라의 법흥왕이고요.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로국을 신라로 변경하였다. 이게 이제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이제 진흥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요를 정복하였다. 금관가요를 정복한 것은 법흥왕이죠. 그리고 대가요를 정복한 것은 진흥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맞는 것은 지증왕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문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문무왕 같은 경우는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 바로 문무왕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냥.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 같은 경우가 이제 진골 출신의 왕으로 최초죠. 그쵸? 최초의 이제 진골 출신의 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문무왕인데 바로 이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바로 신문왕이 있는 거죠. 신문왕. 그쵸? 자, 통일신라 중대 7세기 정도의 가장 이제 전성기였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 또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문무왕이 나왔고 문무왕이 바로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요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정답은 1번이고, 자, 구조 오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이것은 신문왕이고요. 그쵸?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도 왕토 사상에 의거하여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성덕왕이죠. 성덕왕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노급을 부활시키고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이것은 이제 경덕왕 때의 일입니다. 경덕왕이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 그 다음에 이제 노급 부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독특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원래 이제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국학을 이름을 태학으로 이제 바꿨던 사람도 경덕왕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진골 출신 왕으로 시중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이제 태종 무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사함회의는 백제 거죠. 그쵸? 정사함회의는 백제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고요. 그쵸? 제가회의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함회의였죠.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백회의죠. 화백회의. 자, 여기서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수상들이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대로라고 불렀고요. 대대로.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상좌평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관등의 이름하고 그 수상의 이름이 같아요. 백제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상대등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와 관련 있는 거 화백회의, 우상국 점령, 그 법흥왕 때 건원연호 사용, 그 다음에 화랑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라와 관련 있지만 정사함은 백제와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한 백제의 왕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백제의 관등제 정비, 그 다음에 공복제정 이런 것들은 누구죠? 바로 고이왕이죠. 그쵸? 네. 성왕이라든지 고이왕 이 둘만 지금 백제의 왕이에요. 무열왕은 신라, 진흥왕도 신라,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이렇게 되죠. 네, 둘 중에 누가 하였다? 바로 고이왕이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율령반포, 불교공인, 태학설립 등의 중앙 집권체제를 정비한 왕, 고구려의 왕인데 이거는 소수림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신라 하대 호족의 출신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라 하대에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방 호족이에요. 그쵸? 자,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지방에서 세력을 쌓은 진골 귀족들, 그리고 해상 활동으로 재력과 무력을 쌓은 군진 세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네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성장한 촌주도 있고요.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개혁을 추구한 지식인. 얘네들이 대부분 육두품인데 육두품은
육두품은 지방 호족으로 성장한 계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두품 세력과 이제 지방 호족이 결탁해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육두품 자체가 지방 호족으로 성장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몰락한 농민과 하층민을 중심으로 반정부 세력으로 성장한 세력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발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세기 초에 여진족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이죠. 거란. 자, 이건 틀렸고요. 정답이네요.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특히 이제 발해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졌던 왕이 선왕이 있어요. 이 선왕 때 바로 이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무역을 통하여 당의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여 화려한 생활을 하였고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하였으나 그 명칭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발해의 독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것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단양 적성비,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등의 비를 세운 왕은 누구냐? 바로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흥왕,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덕왕이 아니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이죠. 신문왕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조직으로 중앙에 구서당 그리고 지방에 십정을 두었죠. 구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 백제 말갈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민족 융합책과 관련이 있고요. 십정은 이제 원래는 구주 오소경제도였기 때문에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이 9개였어요. 근데 왜 지방군이 십정이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주, 국경지대에 있는 하나의 주에는 2개의 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십정이 된 겁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라 말기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은 골품제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당에 유학하여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치원이 이제 진성여왕 때 심호 10조를 건의했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았었죠. 네. 그 다음에 노급은 부역을 징발하고 곡물과 조세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제도로 통일신라 모든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틀린 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1번하고 5번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문왕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성덕왕을 거쳐가지고 이제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요 기간, 신문왕에서 성덕왕 기간에는 일단 노급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답지에는 1번만 돼 있는데 1번과 5번 둘 다 일단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백제 동성왕은 신라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 후 병사 3,000명을 보내 신라군을 도와 고구려 병사의 포위를 풀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내용은 이제 493년, 그쵸? 5세기 후반 정도 되는데 요때 이제 맺었던 그 신라와 백제의 어떤 결혼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6월에 수양제가 요동성 남쪽에서 공격하였으나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항전을 하였다. 수양제는 부하 장수들에게 30만 5천의 병력으로 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으로 진격해 하였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살수대첩이 되는 건데 그게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93년에 백제와 신라의 결혼 동맹, 그 다음에 612년에 어떤 살수대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것은 이제 4세기 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5세기 말이 되겠죠. 그쵸? 5세기 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7시 초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사이를 찾아줘야 됩니다. 백제는 사로로 도읍을 옮기고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였다. 이것은 이제 6세기 중엽에 그 성왕 때죠. 백제 성왕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이것은 이제 645년이 돼요. 64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7세기 중반, 그쵸, 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이것은 이제 6시 초가 되겠죠. 6시 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과 니을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 대음무라고 불렀던 발해 국왕 시기에 있었던 통일신라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 국왕 대음무는 누구냐면 바로 문왕을 뜻해요. 근데 문왕이 활동했던 시기는 한 7세기 중엽에서 이제 말 정도 됩니다. 7세기가 아니라 8세기. 그쵸? 8세기 중엽에서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요 시기의 왕은 누구 정도 되느냐? 바로 경덕왕 시기가 돼요. 경덕왕. 그럼 경덕왕 시기를 이제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하였다. 바로 경덕왕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구조 오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문왕인데, 신문왕은 7세기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쵸? 의상은 당에서 귀국하여 영제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이것도 이제 통일이 막 됐을 때니까 7세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것은 9세기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음돌의 모욕사건 계기, 이것도 이제 신문왕이니까 바로 7세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8세기의 내용을 보면 바로 1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 경덕왕의 업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집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그쵸? 여기 보면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영락. 그쵸? 연락이 아니라 영락입니다. 영락. 알겠죠? 영락.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름은 이제 뭐 호태왕 이런 말도 쓰죠. 호태왕. 그쵸? 호명그릇과 이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광개토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개토대왕.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오타인 거니까 여러분들 영락으로 바꿔주시고요. 후연을 거쳐 요동지방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고요.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고, 이때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이것은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그쵸, 장수왕이에요. 이거는 장수왕. 장수왕은 왜 이름이 장수왕이냐면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진짜 9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왜 광개토대왕이냐? 영토를 많이 넓혀서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왜일까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여 5번이죠. 한강 이북을 장악하였고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쵸?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덕여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은 이제 여성으로서 왕이 됐던 거죠.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여자인데 왕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골품제도에 의해서 성골 출신이 바로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녀의 어떤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성골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이 됐던 거죠. 그쵸? 자,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립하였고요. 자장법사를 당에 보내 불법을 수입하게 했고요. 7세기 후반에 백제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문무왕의 업적이 되는 거지 진흥왕이 선덕여왕의 업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아비지를 데려와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을 했고요. 선덕여왕 3년에 분황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황룡사는 선덕여왕이 지은 게 아니라 진흥왕이 지었던 절이에요. 황룡사는. 알겠죠? 그것도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소수림왕은 형제 상속이던 왕위 계승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소수림왕이 아니라
고국 천왕이에요. 고국 천왕. 그쵸? 고국 천왕. 그리고 두 번째, 신라의 버풍왕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격퇴하였다. 버풍왕이 아니라 여기는 뇌물왕이죠. 뇌물마립간. 그쵸? 백제의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무령왕의 22담로 설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 뇌물왕은 마립간이라는 왕후를 썼는데 왕후에는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차차응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마립간이라는 것은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율령반포, 태학설리, 불교의 공인 등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그 소수림왕이지 광개토 대왕이 아니죠. 소수림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백제에서 지배의 거점으로 왕자나 왕족을 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은 바로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했죠. 담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5년 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져서 대하참 복세로 총관을 삼았다. 3월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주 오소경을 만들어간 게 누구죠? 구주 오소경. 이거를 완성한 사람은 바로 신문왕이 되겠죠. 신문왕. 그쵸? 물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이제 관료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신문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을 축출하고 통일왕국을 형성하였다. 이건 문무왕이고요. 그리고 김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게 바로 신문왕이죠. 그쵸? 유학사상을 강조하고 국가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신문왕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케 하였다. 이건 지증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정치 파트에서 이제 지금 그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발해까지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삼국의 항쟁은 5에서 이제 7세기에 활발했는데 5세기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네요. 그쵸? 자, 고구려 장수왕 때 남하정치를 실시하였다. 5세기죠. 근초고왕 4세기죠. 그쵸? 신라의 팽창에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이제 6세기 말 정도 되는 거죠. 6세기 말. 그리고 버풍왕 때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도 6세기가 되겠죠. 진흥왕은 고령지방의 대가를 정복할 때 이것도 6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5세기의 내용은 몇 번이다? 바로 장수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이제 문제들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고조선에 관련돼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의 정치 파트에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관련돼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185페이지 중세의 정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